네,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인포백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아침 일찍 감사드려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미증시가요. 나스닥, S&P 500 최고치 경신을 했고 굉장히 지금 잘 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좀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서학캠이라고 일명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분들도 미국 투자 진짜 인구가 늘었고 많이들 하시는데 5월, 6월 2달 연속 미국 주식 순매도했다 이런 거 좀 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최근 분위기 좀 진단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 서학개미 투자자를 한번 규정을 해볼게요. 어떤 투자자일까 보면 저는 이걸 적극적, 공격적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투자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5월, 6월에 왜 순매도를 했을까? 그 전에 샀단 얘기죠. 언제 샀냐? 4월 급락 국면에서 흔히 말하는 낙폭과대 줍줍을 실현했던 것이 서학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낙폭과대 종목들을 잡았는데 굉장히 급반등을 했잖아요. 5월, 6월 내리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거기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순매도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5월, 6월이 지나고 6월 말에 어떻게 시장이 바뀌었냐?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반등 장세였는데 전고점을 이게 관세의 위협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조정 없이 올라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 포모가 오죠. 이거 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했던 투자자들이 또 다시 진입을 하는데 양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줍줍이 아니라 야 이거 뭐가 올라갈까 하면서 두리번들면 살피는데 크립토 쪽이 많이 올라가네 해가지고 올라갔던 종목이 서클이라는 종목이나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지금 일종 레거시 종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형주 선호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 하면은 여기 또 굉장히 매수가 몰립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패턴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약간 포모를 느끼면서 혹은 정말 좋은 기업이 좀 싸졌네라는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2달 연속 미국 주식을 순매도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해지신 거다. 투자자분들이 좀 단골 하셨다가 차익 실현한 거죠.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수급 측면에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요.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똑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즉 하락할 때 샀는데 기관은 오히려 하락할 때 팔았거든요. 이게 정말 심상치 않다 하면서 하락할 때 팔았더니 반등이 되게 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못 먹었죠. 못 먹으니까 이때 기관답게 매수를 끌어올리면서 증시가 올라갔는데 그때 개인들은 팔았던 거예요. 근데 기관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조정 없이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림이 지금까지도 이어진 거죠. 상승 반등 초반 국면에서 미국 기관이 이번에 못 담았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못 담았으니까 이제부터 담자. 근데 그런 수급은 기관 수급은 장기적 관점, 중기적 관점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차분히 찬탄이 들어왔고 여기서 개인들은 이전에 어떤 들어갔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할 욕구가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근데 차익 실현을 개인들만 하다 보니까 증시가 안 꺾이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증시가 또 달려가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니까 우리 증시에서 좀 이제 매매를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보면 미국 주식이 또 최고점을 이제 뚫었기 때문에 이 부분 보면 미리 좀 너무 미립한 건가? 이러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동향이 어떨까요? 이게 사실 서학개미는 공격적 적극적이지만 때로는 좀 현명하고 때로는 너무 좀 위험하고 한데 이게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세제 이슈에 있어서는 또 유리하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가 글로벌 플레이어가 보기에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급이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몰렸고 근데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국내 증시인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한번 가고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결과가 나면 또 한 번 가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는 기대감 때 많이 오르고 실제 내용이 나오면 흔히 말 세론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좀 빠지게 되는데 이 사이클이 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또 국내에 들어왔는데 너무 빠른 순환매가 돌고 사이클이 길지 않고 이게 미국장이 역시 맞았나? 이런 어떤 분위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증시에 대해서 사실 조정이 올 것이다. 좀 네. 공포를 조장하는 분석들도 물론 시장에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관세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좀 여러 국가들과 타결이 속속되면서 요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기업 실적 우려됐었는데 기업 실적들도 무난하게 잘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상승 쪽으로 더 간단 말이죠. 요거는 더 이어지는 이슈라고 봐야 될까요? 하나씩 호재가 계속 나와요. 앵커님 보시기에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너무 안 멈추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이게 반등이 아니라 거의 랠리가 돼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게 더 갈 것이냐 굉장히 팽배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팽배하게 갈릴 때는 원사이드를 가지 못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5월, 6월 반등 국면에 있어서 조정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트리거 중에 하나가 중동 위기였죠. 이때 중동 위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또 빨리 해결해 버린 거예요. 트럼프가.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다가온다. 뭐가 다가오냐? 10월 관세 유예 마감. 근데 갑자기 한 달 유예해 버린다. 어물쩍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럼 7월 말이니까 7말 8초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 조정이 왔었죠. 7월 말일과 8월 첫날에 생각보다 강한 조정이 왔고 이때 조정이 정말 왔구나 오는구나 했는데 또 그거를 돌파하는 랠리가 현재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 조정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8월에 조정이 오냐 안 오냐에서 중요한 두 가지 한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의 논리. 그러니까 상승 논리와 배어의 논리, 그러니까 하락의 논리가 있는데 이 상승 논리 중에 하나는 약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우세를 보여주는 건데 빅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빅스 ETF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빅스라는 건 공포지수잖아요. 빅스 ETF 같은 경우는 사실 빅스 선물로 만듭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빅스를 많이 산다는 뜻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의 상승을 즐기고 있지만 조정이 불안감으로 빅스를 공격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선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터지지 않는 것, 즉 급락이 나오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수익이 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이 계속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개인 투자자가 먹는 장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빅스에 있어서 빅스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준비했던 빅스로 수익 낼 수 있는 급락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게 불의 논리였고요. 배어의 논리는 계절적 요인이죠. 8월은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매니저들이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휴가를 떠나거나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계절적으로. 아니면 또 자리를 비우니까 호가가 얇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나왔을 때 좀 충격이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해서 하락률을 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절적 요인보다는 이 수급의 논리에 있어서 기관이 우세한 그래서 조정이 오지 않는 그림이 더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증시를 이끄는 건 뭐 역시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대변되는 빅테크 기업들이고 뭐 이들이 계속해서 나스닥 지수 이 4월 저점 대비 30% 넘게 반등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이끌고 있고 근데 요 안에서도 많이 오른 게 있고 좀 못 간 게 있고 이렇잖아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 M7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근간은 실적이잖아요. 기업은 돈을 잘 벌어야 되고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들어 기사를 보면 나오는 얘기가 M7의 시가총액 비중이 늘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적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빅테크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뭐 사실 메타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상승을 하루 만에 해버리고 그렇게 시가총액 큰 기업이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게 됐는데 이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인 엔비디아는 현재 4.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애플이 좀 주춤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M7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간은 실적 발표 역시. 실적 발표라는 거는 M7은 AI와 연관이 있잖아요. AI에 대한 투자 사이클 그리고 AI를 통한 어떤 성장 이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고 그것이 또한 뭘 연결하냐 AI 전반적인 인프라 섹터 특히 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는 빅테크 실적이 좋네 아직 괜찮네 경기침체 아니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또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로 분리를 해볼게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경우는
되게 호실적, 예, 주가 반응 되게 좋았고요. 반면에 아마존, 애플, 테슬라는 약간 부정적. 실적. 예, 근데 실제 애플은 실적이 되게 잘 나왔다라고 표현도 하고 최근 주가도 올랐지만 문제는 AI에 대한 어떤 이 성장성의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절반의 성공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양측을 가르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가르는 어떤 차이점이 뭐냐? 관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는 관세형을 덜 받죠.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애플,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세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적에 있어서는 분류가 되는 상황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뭐 애플 말씀해 주셨지만 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시장을 떠받쳤던 최근에 종목도 맞아요. 애플이었잖아요. 사실 시장을 애플이 떠받치긴 했는데 이것보다 더 떠받친 건 팔란티어였죠. 그 주의 핵심은 팔란티어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그리고 애플이 또 받쳐주면서 일종의 쌍끌이 상승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형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한 그렇죠. 백악관에 끌려가가지고 굉장히 좀 보기 안타까운 모습으로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저는 과연 그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는 최근에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애플이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구글과 메타, M7 중에는 그런 상황이고 구글이 어떻게 보면 AI를 제일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들어 굉장히 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그 GPT-5가 이번에 나왔는데 5가 나오면서 이거 정말 좋다 혹은 좀 예상만 못하다라는 의견이 팽배해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 제미나이 3가 GPT-5를 압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의 알파벳의 이 AI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LMM뿐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저도 노트북 LM이라는 이제 이 구글의 서비스를 즐겨 쓰게 되는데 정말 놀라워요. 예, 그렇게 되니까 최근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소프트웨어 기업,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가가 맥을 못 칩니다. 왜냐? 구글이 다 해버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구글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말씀드린 메타. 그러니까 AI를 통해 돈을 잘 버느냐 했을 때 메타는 정말 잘 번다. 그러니까 근데 얘네는 주습이 광고인데 AI를 통해서 광고 타겟팅을 정말 정교하게 하다 보니까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효율이 좋으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죠. 광고 수입이 올라가게 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성장의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초진능 연구소에서 과연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강력한 흔히 말하는 주가의 땔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시장에서 뜨겁진 않지만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AI 글라스 이런 쪽에서 이 피지컬 AI가 뭐 테슬라만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 이 폼팩터의 변화로 볼 수 있는 AI 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메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두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앞으로 기대되는 모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메타는 초지능 연구소에서 이제 인재를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렇죠. AI 이 업계에서 인재 전쟁에 거의 약간 물론 그 전에도 뭐 치열했지만 더 치열하게 좀 돌을 던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그럼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그 비용이 오히려 저렴하다 보는 거죠. 그 투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 지금 이제 AI가 이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9,000명을 감원을 했어요. 이전에도 감원했지만 최근에 더 많이 감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 인력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특정 뭐 알고리즘 개발자라든가 이런 쪽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이제 뽑아가요. 양극화가 되는 거죠. 그럼 얘네는 뭐를 할 거냐? AI를 더 고도화할 겁니다. 고도화될수록 화이트 칼라는 더 대체가 되겠죠. AI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메타가 어쨌든 AI 시장을 이끌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간밤에 가장 크게 이제 금리 인하 거의 뭐 확실하다.
B컷까지도 네. 가능하다 이런 시그널이 이제 나왔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M7 같은 경우는 정말 큰 기업들이겠지만 어쨌든 성장주, 기술주니까 네.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더 필요한 그래서 금리 인하의 진짜 수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도 러셀이 이제 간다. 못 갔던 중소형주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전망도 네. 나오더라고요. 미증시 어떻게 봐야 돼요? 앞으로? 러셀 간다 해놓고 정말 안 갔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은 네. 사실 저는 트럼프의 입. 근데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근데 또 하나 6개월 내내 예. 진짜 트럼프의 입만 뭐 시장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알 수 없고 네. 예측 불가능하고 네. 뭐 탁월하곤 하지만 네.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거와 반대로 또 어떤 중요한 변수는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가 그게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그 결착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월한테 제롬 파월이잖아요. 제롬 투 레이트 파월이라고 미들네임을 투 레이트로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요새 그냥 미들네임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투 레이트라고. 투 레이트로. 근데 이게 얼마나 굴욕이에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제 모닝콜 수준으로다가 이제 세상에.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버티는 파울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건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방향은 이거를 끌어내리기는 어렵고 네. 그러면 힘을 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힘을 빼고 차기 연준 의장의 후보들을 많이 늘리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CPI까지 발표되고 나서 연내 3회까지 올라갔고 B컷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긍정적이죠, 사실. 예, 금리 인하는 주가의 호재인 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덜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상을 하면서. 근데 빅테크도 수혜를 받겠지만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 혁신주들, 특히 뭐 바이오테크나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4% 미만으로 팍 빠질 때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모멘텀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순히 이제 빅테크도 좋겠지만 이런 쪽에서 좀 더 기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금리 민감한 종목들. 근데 그게 저는 단순한 러셀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러셀 전체가 아니라 러셀보다도 어떤 혁신주, 혁신. 예. 또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테크주 이런 쪽들이 더 의미가 있겠죠. 뭐 중소형주라 그래서 다 가는 거보다는 혁신, 바이오테크 네. 이런 쪽으로 좀 더 잘 그리고 가.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흔히 언급되는 종목들. 그럼 뭐가 있어요? 뭐 이제 드론이라든가 뭐 이제 SMR 쪽이라든가 네. 뭐 크립토 관련된다든가 네. 그러니까 정책을 밀어주는 쪽에 있어서 더 좀 작지만 혁신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캐시우드의 아크 펀드가 굉장히 그렇죠.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것들이 언제 반응할지 보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이제는 글쎄요. 이쯤 되면은 이제 믿음이 네. 그냥 부정적인 의견 나오고 좀 충격받고 이럴 때 담아야 되는구나. 네. 결국엔 가는구나 쪽으로 네. 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과열 얘기는 늘 나오잖아요. 네. 너무 올랐어. 비싸. 뭐 밸류가 어때 이런 얘기 늘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깨고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담아야 되는 증시구나라는 의견들 뭐 침체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학습 효과죠. 지금 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막상 조정이 세게 오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를 그때 샀어야 되는데 얘기거든요. 그 관세 충격 때 팔란티어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팔란티어가 빠진 이유는 없었거든요. 관세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은 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그런 공포 국면에서는 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길게 봤을 때 이제 조정이 걱정은 되지만 계속 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파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 앞에서 즐기는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든 도망은 갈 수 있지만 문 앞에서 즐기기는 해야 된다. 즉 어떤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 현재 어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나지 말고 네. 요 안에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불안은 하되 네. 나갈 준비는 하되 잔을 들면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네. 파티장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다 이제 도망가려고. 이 파티가 너무 재밌대 지금 이런 네. 소문이 이미 너무 나서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안에 깊숙이는 안 들어가죠. 네. 왜냐면 이제 그럼 나오려고 힘드니까. 그래서 문 앞에 사람들이 가득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으로 갈수록 더 재밌을 텐데 그거는 이미 너무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네.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뭐 이런 상황 파티에 좀 비유해 주셨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네. 뭐 앞서서도 뭐 서학개미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우리 증시, 미증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뭐 배분이랄까 전략이랄까 전반적인 그림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운용역으로 활동하신 입장에서 네. 어떻게 좀 진짜 현실적으로 제시를 해주실까요? 저도 이제 저 랩을 운용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종목을 스터디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지수가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올 것이냐 숨고르기 할 것이냐 이 판단이 더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한 자산 배분 자체는 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승된 부담을 어떤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 중국일까? 한국일까? 이런 자산 부분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5월 국면에 있어서는 국내장이 너무 좋았고 이게 단순히 국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보기에도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관점에서 국내에 대한 자산 비중을 높여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어쨌든 간에 그 기간 동안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거는 오히려 또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비는 하되 미국의 포지션은 유지는 하는 거고 그러면 자산 배분 차원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중국에 대한 고민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작년 9월 24일에 정책 발표가 나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패턴은 뭐 꾸준히 올라간 데보다는 어떤 정책이 나오면서 갑자기 수급이 몰려가지고 레벨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레벨업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미중의 관세 전쟁이 약간 중국의 우세승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우고 있다. 뭐로? 히토류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해도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이고 그러면 중국에 있어서 좀 불안 요인이 좀 경감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부담스러울 때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 일부 비중을 좀 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고 어떤 증시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염두를 해두면서 주도주는 보유하시되 지금 플레이하는 부분을 포모가 와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종목 장세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덜 오르는 종목 혹은 턴오르는 종목들을 잘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요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테슬라 사랑이 좀 여전하나요? 네. 미국 주식에 있어서 상위 순매수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순매수보다도 아까 보강 금액이 1위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강 금액이 1위인 거고 관세 충격의 하락이 있을 때 사실 손바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순매수와 그러니까 매수 결제 금액과 매도 결제 압도적으로 컸던 게 테슬라였는데 그 하락 구간에서 팔았던 사람과 산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단기 변동성이 크고 그 단기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면 수익을 못 내는데 그 단기 변동성을 견디면 장기적인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웠죠. 일론 머스크랑 뭐 트럼프의 관계 부분도 있었고 실적도 되게 잘 안 나왔는데 실적 발표할 때 머스크가 평소와 다르게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거든요. 몇 분기 더 어려울 것이다. 네. 근데 최근에 또 스물스물 또 올라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면서 차트적으로는 의미 있는 돌파를 했다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테슬라는 플레이하기 어렵구나. 예, 심리적으로 끌려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종목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팀장님 말씀 종합해서 아까 뭐 혁신주, 바이오테크, 뭐 러셀이 다 가진 않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 그것 플러스 지금 끝부분에 말씀해주신 덜 오른 종목들 뭐 이런 것도 좀 섞자. 요 교집합으로 어떤 것들 그럼 볼까요? 네, 뭐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시장의 주도주는 일단은 이제 포트에서 가져가는 거고 거기서 약간의 차익 실현하면서 다음 주도주를 발굴하는 어떤 그 마중물로 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게 궁금해요. 예,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인 거고 왜냐면 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도주를 싹 팔아버리고 차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차익 실현하면서 다음 어떤 종목으로 가는 거고 그럴 때는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뭐로 가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왜냐하면 미국 장시도
서학기미 패턴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ETF를 많이 거래했고 또 레버리지 ETF, 개별 종목이나 지수형 ETF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보면 다 개별 종목이에요. 즉 종목 순환매를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건 올라갔지만 안 올라간 건 또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의아하게 봐야 할 것이 6월에 S&P 지수가 몇 % 오른지 아세요? 한 달에?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죠. 맞아요. 신고가 계속 랠리 네, 했으니까. 네. 2.17%입니다. 6월에. 7월에. 네, 7월에. 네네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랠리, 신고가 랠리는 계속되지만 조금씩 올라간 거예요. 네. 네, 그럼 그 국면 속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는 거고 여기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폼으로 따라가는 건 좀 리스크하다 보고 근데 그 종목을 갖고 있다. 급하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분하면서 전략을 영리하게 취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왜냐 지금 파티를 즐기면서도 언제든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로 들어가는 종목에 있어서는 너무 가벼운 종목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든 무거운 종목이든 많이 안 오른 종목은 순환매 차원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밀릴 경우 이걸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벼운 종목은 이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도 좀 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야 왜냐면 순환매 돌 때 올라간 측면이 있지만 떨어지는 방어력은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근시일 내에 이제 CPI 넘어섰고 네. 아주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장 큰 증시의 뭐 미증시 비롯해서 변곡 정리될 만한 다음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 엔비디아 실적 발표고 네. 그다음에 9월에 네. 금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잭슨홀도 언급이 되긴 하던데 이것도 좀 영향이 사실 있을까요? 뭐 FOMC 자체가 그렇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파월이 갑자기 어떤 상황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9월 자체는 이제 인하 가능성이 너무 매우 높기 때문에 뭔가 분기점이 될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사실 잘 나올 것이 너무 뻔히 보이는데 시장 기대치 충족될 정도인가 이런 분들은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도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처음 보는 이 수출세라는 걸 좀 맡게 됐잖아요. 그러게요. 15%는 떼고 가라 이런 게 나오는데 과연 그게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백악관 얘기가 그게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간밤에 얘기해서 요거 좀 파장이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수출세? 네. 사실 관세는 이해를 하는데 자국 기업한테 수출하는데 돈 내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잖아요. 수출하려면 네. 내부가. 네, 근데 이제 사실 워낙 그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워낙 이익을 많이 가져가니까 네. 이걸 좀 떼야 한다라는 그 측면이 있어서 그 노이즈는 크진 않은데 이게 또 과연 엔비디아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이제 향후에 볼 부분들로 남기면서 또 모셔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명동 PB센터 김호균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